시간을 내주신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팀장 김기상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경기도의회 생생통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님을 모시고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회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유익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상님께서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대통령 비서실 정책 2 행정관과 국회 원내대표 비서실 부실장,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또한 TBS FM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를 진행하고 계시며 세간의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JTBC 썰전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시는 등 국내 최고의 정책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이철희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인사 말씀 안 하십니까? 바쁘실 텐데요. 제가 맨날 이 중앙정치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지방의회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니까 좀 덜 편하고 좀 그렇긴 하네요. 정치는 뭐 여러분 여기 이제 실제 정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되게 방송 나가서 정치를 약간이라도 이렇게 옹호하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정치는 이렇게 이거 비판하고 막 욕하고 이래야 또 좋아들 하고 막 그러는데 상당히 이중적인 심리죠. 정치인을 상당히 좀 우습게 보는 듯한 분위기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치인에 대해서 상당히 또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상당히 모순적인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라는 게 우리나라만 정치 불신이 심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정도가 더 심하긴 한데요. 이번에 미국에 중간선거 있었잖아요. 미국의 여론조사도 많이 하는 나라인데 미국이 이제 공화당이 지금 상하원의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죠? 이 공화당 의회, 미국 의회 입법부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해 봤더니 몇 프로 나왔냐면 7%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가 잘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지지율이 7%입니다. 그 7% 지지율을 받는 의회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보면 그렇게 이렇게 캐리커처를 그려놨어요. 7%짜리 의회가 오바마는 그래도 뭐 30% 넘거든요. 자기보다 몇 배 높은 대통령한테 이제 삿대질하는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놨던데 의회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권이라 그러면 되게 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입법부를 말하는 거죠. 근데 뭐 더 크게 보면 사실은 행정부도 정치의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되게 정치권이라 그러면 사실 정치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만 사실 있는 용어입니다. 영어 표현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치권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정치인이라는 말은 있습니다만 정치권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만 쓰는 말인데 그 정치권이라는 단어 속에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과 일반인 간에 굉장히 이게 거리가 멀어져 있다. 괴리되어 있다는 걸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권이라고 하면 여의도 정치권을 말하죠. 여의도 국회의원 당장 머릿속에 아마 입법부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입법부의 지지는 또는 더 크게 보면 정치 불신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만연화된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좀 정도가 좀 심하죠.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정치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는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욕먹을 수밖에 없다.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치라는 게 의사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대소사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정치라는 시스템인데 누군가는 좀 많이 가져가고 누군가는 뭐 덜 가져가거나 못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죠. 또는 뭐 누군가의 혜택을 보고 누군가의 피해를 보는 그게 법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수혜를 보는 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가안보 관련된 사안이나 이런 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 정책만 하더라도 혜택 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묘한 거는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혜를 본 사람, 이익을 본 사람은 별반 얘기를 안 하는 반면에 손해를 본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는 부득불 욕먹을 수밖에 없다. 운명적으로 욕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상시적으로 혜택을 보고 상시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또는 훨씬 소수가 혜택을 보고 다수가 손해를 본다면 아무래도 욕먹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문제는 이 자원의 배분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가 이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 많은 유권자들이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배지 달고 계신 분들 빼고 그냥 유권자로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갖는 여러 가지 이 규정들이 있잖아요. 데피니션이 있잖아요. 엄마이거나 아빠이거나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뭐 형제이거나 친구이거나 학교에 가면 학부모이거나 시장 가면 소비자이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는 이런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권자라는 게 가장 센 단어입니다. 그죠? 유권자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거창하게 말하면 주권자고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유권자니까 여러분들이 소비자라는 개념이거나 학부모라는 개념보다는 유권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가장 센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중에 가장 센 개념인데 선거 4년마다 합니다만 4년 내내 유권자로 행세는 잘 못하죠. 되게 루소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가 유권자는 투표하는 순간만 유권자고 나머지 기간은 그냥 이렇게 일종의 노예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으로 못 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양면성을 갖습니다. 이 유권자가 유권자 행세를 못하게 되면 정치한 분들은 편해요. 좀 편리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주권자나 유권자가 끊임없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들 또는 뭐 지방의원들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는 왜 못하냐 저거는 못하냐 이렇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무관심은 선출직 공직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정치가 불신받는 대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 자체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정치가 불신을 받으면 정치의 영역이 위축되거든요.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들은 힘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즐길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선구 천국인데 우리나라는 워낙 미국 따라가기를 많이 하니까 미국이 그렇게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사실은 민주주의의 질로 따지면 퀄리티로 따지면 그 A급 사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OECD 평균 이런 데이터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미국은 이렇게 사실은 OECD 평균에서 바닥에 있는 나라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선거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의 선출직 공직자 수가, 그러니까 선거로 뽑히는 공직자가 몇 명이냐면요, 한 50만 명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워낙 선거하러 가면 어떨 때는 워낙 찍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몇 장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기권한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게 피곤하니까. 그만큼 미국은 선거 천국인데, 왜 그러냐면 선거가 갖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가 갖는 긍정적인,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4년마다 유권자가 사실은 4년마다 일상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무리니까 쭉 지켜봤다가 4년 만에 평가를 합니다. 그게 뭐 상벌 시스템이잖아요. 잘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고, 못하면 낙선시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선거가 갖는 힘이고, 그 선거라는 것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은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선거가 갖는 기본적인 그 제도 효과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기적으로 상벌을 주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이게 이제 선거가 갖는, 제도가 갖는 강점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선거의 본래적 기능이 잘 안 살죠. 근데 왜곡돼 있습니다. 뭐 지역주의라는 것 때문에 또 왜곡되기도 하고, 뭐 잘 몰라서, 만약에 국회의원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자기적의 국회의원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떤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권자들도 잘 모르고 후보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를 하는 겁니다. 유권자는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정도의 후보에 대한, 뭐 현직자를 포함해서 후보에 대한 정보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긴 합니다. 학자적 관점, 이렇게 이론적으로 바라보면 조금 더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의 잣대를 가지고 축적을 했다가 표로 이걸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정상적으로 이게 안 움직이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 여기 이제 도의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라 그러면 스펙이 아주 좋습니다. 국회에 가면 300명 본회의장에 가보면 대한민국에서 뭐 스펙 좋다는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뭐 박사, 교수, 변호사, 뭐 의사, 뭐 나름대로 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300명을 본회의장에 모아놨고요.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선거 때만 되면, 4년마다 돌아가는 선거 때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물갈이합니다. 아마 줄잡아도 한 50%는 물갈이하죠. 그러니까 초선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4년마다 물갈이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스펙이 굉장히 화려한데 불행하게도 정치의 질은 전혀 안 좋아지고 있고, 언론의 평가에 의하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아까 상투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금전에도 보면 국정감사 평가할 때 사상 최악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뭐 되게 그렇게 매도당하긴 하는데, 근데 19대 국회가 18대 국회보다 더 나아졌느냐 그러면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스펙 좋은 아주 근사한 사람들이 해마다, 그러니까 4년마다 걸러져서 들어가는데 왜 정치의 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우리 정치가 왜 불신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와 저는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야만이 정치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멀쩡한 사람이 왜 국회의원만 되면 거칠게 얘기해서 무능해지느냐, 이상한 사람이 되느냐. 그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머리 좋다고 그러고 학벌도 뛰어나다는 사람이 국회만 들어가면, 조금 더 넓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정치권에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실제로 선출이라는 거, 선거라는 걸 통해서 이게 국정에 참여하는 분들, 선출직 공직자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져야 됩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 여기 뭐 직접 당사자들 계시니까 빼고,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무능하냐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유능해질까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잘할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학벌이 좋을 때, 머리가 좋을 때, 아니면 품성이 아주 착할 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할까?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절대로 그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정치인들 중에 저 사람 참 나쁘다, 저 사람 이 본성이 좀 별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의 경험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치면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여러분도 직접 보셨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정말 선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심성이 착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반듯하고 착한 정치인이에요.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약간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가 유능한 정치인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유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예를 제가 왜 드냐면 품성으로 좋은 정치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품성 때문에 절대로 유능한 정치인 되는 건 아니다. 또는 학벌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서 유능한 정치인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볼 때 단언컨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들은 제가 볼 때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어떤 사람이 유능해지느냐? 기자들 사이에 가면 속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기자하고 콩나물은 물 먹으면서 큰다 그러거든요. 기자들끼리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낙종하거나 이렇게 물 먹을 경우를 빗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은 뭘로 크느냐? 유권자의 관심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표를 얻는 당선의 유무가 아니라 4년 중에 임기가 4년이라고 치면 선거 관련 기간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줄 잡아서 많이 잡았자 6개월일 겁니다. 그죠? 6개월도 채 안 되죠.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한 달도 안 되잖아요. 지금 10며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해서 하는 것까지 쳐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 나머지 기간은 사실은 뭐 유권자도 정치인도 별로 안 쳐다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유권자들 찾아다닌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엄밀한 의미로 따져보면 유권자들 크게 의식 안 하죠. 그냥 얼굴 보고 만나고 이른바 접촉하는 거는 가능합니다만 상시적으로 유권자라는 존재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들어서 그거를 입법화시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보기 어렵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면. 4년 동안 잠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유권자들의 눈치를 선출직 공직자가 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의협에 계신 여러분들은 상당히 강점이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우선 현안들 자체가 이렇게 뭐 상시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기 또 정당 정치 간에 이 대결 정치라는 게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이 휩쓸려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을 챙기는 데는 좀 등하시하기에 맞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이나 뭐 기초단위 의원들은 상당히 그런 점에서 좀 강점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강점을 잘 살려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못 살리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도 있긴 하지, 책임도 있긴 한데 더 많은 책임은 이게 정당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의 시스템이 굉장히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거라서 지방의원들,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위축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에 우리가 질로 말하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민주주의의 질, 유권자의 관점에서 보면 또는 정치를 만약에 시장에 비유한다 그러면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실익이 없는 구도로 지금 한국 정치가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뭐 선거구 얘기가 다시 이렇게 불거져 있습니다만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일을 하느냐, 뭐 3대1로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거야 뭐 인구 기본 설정을 뭘로 할 거냐, 10만으로 할 거냐, 20만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거보다는 더 정치가 유권자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또는 유권자가 정치인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천박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치의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도드라진 현상은 뭐냐면 국회의원 전성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아마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힘이 세진 적이 없습니다. 그 힘이라는 게 유권자의 정서나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드는 힘이 세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불신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국회의원들 전성시대입니다. 보세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예를 들어서 보면, 정당을 구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 정당의 구성원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뭐 눈에 띄는 게 우선 국회의원들이 있을 수 있죠. 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도 그 당의 핵심적 구성이죠. 여러분 같은 광역의원, 지방의원들도 핵심적 구성이고, 또 옛날로 치면 뭐 전직 의원들로 하는 원로들이 또 당의 구성이죠. 정당이라는 게 지속성을 갖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정치했던 사람들, 그 당의 과거에 어떤 몸담았던 사람들의 존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겠어요? 중앙위원, 뭐 당무위원, 대의원, 각급 대의원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저변에 있는 분들은 당원이죠. 또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당의 구성 분자들입니다. 구성인자들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여기서 더 넓히면 선거 때 그 당에 표를 준 사람, 지지자, 지지층들도 사실은 그 당의 구성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일상적인 과정은 사실은 대의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에서도 약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일반 당원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 뭐 대의원이든 당무위원이든 중앙위원이든 또는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불가피합니다만,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면, 예컨대 새정치민주연합처럼 대선 2번, 총선 2번, 큰 선거 4번 연거푸진 정당 같으면 이제 이럴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우리 요즘 하는 말로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만들어져서 판을 바꾸게 되는데, 그 당의 흐름을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그냥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130명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의사결정하면 끝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한테 견제받지도 않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기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하자.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하면 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 안 되니까 바꾸자. 또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했잖아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다. 그 사람을 세운 주체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되게 정상적으로 전 세계 어느 정당이든 언제나 이기는 정당은 없습니다. 뭐 공산당 아닌 이상은 언제나 이기는 정당은 없고요. 언제나 지는 정당도 없습니다. 자주 지는 정당이 있고 자주 이기는 정당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진 정당은 되게 어떻게 하냐면 왜 졌는지를 따집니다. 근데 왜 졌는지를 따질 때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왜 졌냐 이러고 끝내지 않거든요. 결국 항상 답은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층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 모든 정당이 위기를 돌파할 때는 바닥의 여론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의 여론이라는 정당으로 치면 당원인 거고, 나라로 치면 국민이죠. 유권자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이걸 더디게 하면 더디게 할수록 집권의 기회가 점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생활을 오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이 영국의 노동당 그 총리를 오래 했잖아요. 한 10년 좀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노동당이 야당을 18년 했습니다. 블레어 집권하기 전에 1979년에 권력을 잃어서 79년에 권력을 잃어서 97년까지 야당을 하다가 다시 집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오래 집권할 거냐, 얼마나 오래 집권을 못하고 야당으로 남을 거냐는 그 당의 선택인데 그 당의 역량에 딸린 거라고 봐야 되는데 되게 보편적으로 보면 진정당, 수세에 몰린 정당은 바닥에서부터 새로운 분위기를 바꿔서 전체 당 분위기를 바꾸는 게 이제 통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100% 관철되는 이상한 정당으로 지금 기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 안에 정당론의 원론에 보면 이 굉장히 이상한 기형적인 정당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만 국회의원 전성시대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도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좀 너무 이렇게 전일적으로 강요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이 지위가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됐느냐? 국회의원의 지위가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됐느냐? 라면 이게 이제 이른바 정당개혁 효과입니다. 정당개혁을 우리가 되게 한 2004년에 많이 정당개혁을 했죠.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많이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원내정당화라는 거였습니다. 원내정당화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구당 폐지. 이 두 가지가 이제 이게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거죠. 원내정당화라는 기치를 내거니까 지구당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 그래가지고요. 만악의 근원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렸죠. 학자들이 볼 때 또는 외국의 정당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또 외국의 정당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 지구당을 없앴다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도 풀뿌리 자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초원부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당은 기초 조직이 없어요. 풀뿌리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붕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당만 있잖아요. 시도당 위에 중앙당이잖아요. 근데 시도당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지구당이 있을 때도 보면 그렇게 뭐 이 대민 접촉, 유권자 접촉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풀뿌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당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정당이 유권자랑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한때 잠깐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요. 대통령이 세상 돌아가는 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몇 개 없습니다, 사실. 돌아가는 채널이 몇 개 있냐면 따져볼까요? 내가 대통령인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론이 뭔지, 민심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관료 조직이 있습니다. 관료 조직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은 입법부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해 당사자들이 행정부를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의외로 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들의 움직임에 민감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부, 관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언론입니다. 언론이 전하는 얘기를 들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파악하는 거.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정당 채널이거든요. 정당은 선거로 먹고 살잖아요. 여론으로 먹고 사는 게 정당이다 보니까 정당을 통해서 여론을 듣습니다. 이 세 가지 채널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뭐 태생적으로 여론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힘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세 가지 채널인데 이 세 가지 채널을 다 들여다보세요.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정당 채널은 완전히 죽었죠. 가장 심하게 정당 채널이 대접을 못 받은 경우가 이제 참여정부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당정분리라 그래가지고요. 완벽하게 정당 채널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당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만들었죠. 언론은 여러분 알다시피 언론이 그냥 사실만 전달하느냐 그러지 않죠. 거기에 많은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괴테가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팩트는 모든 사실은 이미 이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팩트는 어떤 팩트가 부각되느냐부터 사실은 거기는 편향성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사실은 아주 객관적인 언론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사 선택이 이루어진 음식으로 치면 MSG가 많이 가공된 많이 첨가된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대통령들 중에 상당수는 신문을 안 봅니다. 뉴스를 직접 안 봐요. 휘둘린다라는 것 때문에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장님 방에 가보니까 대개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런데요. 신문 스크랩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휘둘리지 마세요. 언론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미디어잖아요. 그죠? 미디어는 정치인과 유권자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유통업자예요, 유통. 근데 유통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생산자의 몫이 떨어집니다. 또 소비자는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유통 이 세 가지 관념에 딱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너무 과감하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제한된 정보를 보시는 게 좋고요. 미국 대통령도 요약된 것만 봅니다. 그것도 안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안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보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에 함몰되는 역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의회 소속 관료분들은 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부 소속 관료들은 완전히 딱 정해진 일들을 하죠. 그리고 자기 일들이 쭉 그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관성대로 갑니다. 이렇게 대체로. 그게 뭐 경로 오전송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 채널이 다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가장 그래도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이 뭐냐? 그게 정당 채널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당이 민심을 돌아갈 수 있는 걸 알려면 하나의 채널로서 기능을 하려면 풀뿌리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풀뿌리 조직을 통해서 여론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당이 그 조직이 없어지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또 하나는 유권자라는 거는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 힘을 못 갖습니다. 이게 무슨 조직이나 단위로 묶여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구당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국회의원들은 지구당으로 존재했을 때는 지구당의 당직자들이나 지구당의 당원들이나 그 지역구의 여론을 신경을 썼어요. 저도 지구당 사무국장을 해봤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의원이거나 지역위원장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 지역의 조직은 있죠. 근데 여기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조직은 공조직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선거조직, 사조직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조직을 해서의 긍정적인 기능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게 정치가 기형화되기 시작한 거고요. 정치의 그러니까 바닥에 보통 사람들의 정서가 전달되는 채널이 끊겼습니다. 그럼 이 수혜를 누가 보느냐? 국회의원들이 보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맹주잖아요. 지역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지방의회, 지방선거 공천권 쥐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뭐 대의원부터 해서 모든 이런 대의조직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은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게 옳은 말이 아니에요. 외국의 대통령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법적으로 엄청난 권한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는 미국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미국 대통령은 보세요. 최근에 신문 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이민개혁한다고 그래가지고 불법 이민자도 500만 명을 행정명령으로 합법화시켜버렸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그럴 권한이 없어요. 법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권력의 양으로 질이나 양으로만 따지면 한국이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에 맞느냐? 안 맞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봐요. 그거는 제도적 권한이 아니고요. 비공식적 권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수당에게
하자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건 제도적 권력이 아니거든요. 비공식적 권력이에요. 그냥 관행적 권력입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 제도를 바꿔서 해보자라는 문제의식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총리한테 힘을 주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에 맞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공직자를 뽑자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근데 총리는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임명직 총리에게 과도한 권력을 주는 게 과연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 맞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라는 게요, 사실은 헌법적 근거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하듯이 해석 개헌을 했다. 일본이 해석 개헌 하잖아요. 그죠? 집단적 자유권을 헌법 조항을 안 바꾸고 해석만 새롭게 하는 건데, 일본만 해석 개헌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전체적으로 다 해석 개헌을 많이 합니다. 조항을 굳이 바꾸는 게 어려우니까 해석을 새롭게 하면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대통령제를 좀 이렇게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제로 가겠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헌법에 총리 권한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각 통할권이 있습니다.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엄청난 권한이잖아요. 이거를 법으로 보장해 주면 돼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 권한 및 지위에 관한 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국무총리는 이렇게 뽑는다.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은 이러이러한 거다. 국무위원 제청권은 이러이러하게 행사된다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해주면 총리 권한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법으로 정해주면. 그럼 굳이 헌법 안 바꿔도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가장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역위원장입니다. 지역위원장. 대한민국 정치에서. 특히 현역 지역위원장, 현역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다 합니다. 다. 지역 정당활동 해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제왕적 권한을 거기서 행사하고 있거든요. 맹주 아닙니까? 그죠? 이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데 4년 중에 뭐 3년 한 10개월, 7, 8개월까지는 전혀 유권자랑 이렇게 긴밀하게 또 상시적인 감시, 감독 이런 체제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활동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권한은 마음대로 행사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는 또는 대한민국 전체 정치인은 망라하고 국회의원 전성시대가 열려있는 겁니다. 지구당이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볼 일이 없게 돼 있죠. 눈치 보기 없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또 왜 극대화되어 있느냐. 강력한 대권주자, 우리 흔히 말하는 대권주자가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대중적 지지가 넘치는, 예를 들면 지난대에 박근혜 같은 사람이 만약에 존재한다. 지금 정당에. 그럼 또 다르죠. 국회의원들 전성시대가 안 열립니다. 왜? 대권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 권력 집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제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를 좀 봅니다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 도의회 여야가 아니고 국회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에 강력한 대권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의 존재가 지금 없습니다. 다 만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망졸망하니 이제 뭐 10%대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구도거든요. 강하게 국회의원들을 채근할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대권주자 눈치도 안 봅니다. 여당은 그나마 질서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보수정당이라는 게 갖는 특성, 위계 질서를 좀 존중하는 게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질서가 잡혀 있죠. 근데 이게 야당으로 오면 무슨 야당인데다가 또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되게 간섭받는 거 싫어하죠. 통제 이런 걸 되게 뭐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거부하는 정서가 또 강하죠. 여기 강력한 대권주자도 없습니다. 그럼 당이 힘이 세냐? 당이 당명에 불복한 사람들을 제재할 힘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결정을 하면 어떤 결정이든 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당 해산합시다 이러면 아마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만큼 지금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져 있다. 그거는 제도 개혁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내 정당화라는 것도 이렇게 미국의 얘기입니다. 원내 정당화가 갖는 또 장점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딱 하나만 들으려고 그러면 지역주의 때문에 안 됩니다. 원내 정당화라는 거는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입법부에서 결정을 할 때. 근데 A당은 특정 지역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지역의 대표성은 이 당하고는 전혀 무관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지역주의라는 걸 전제해서 원내 정당화로 간다 그러면 지역주의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더 극군해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정당화와 지구당 폐지라는 걸 골자로 하는 정당 개혁 때문에 엄청나게 국회의원 권력만 커졌고 전체적으로는 정치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정치자금법 개정인데요. 이건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자금법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 하죠. 도의원분들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출판기념회 많이 해서 이렇게 정치자금을 모금을 합니다. 굉장히 편법이거든요.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편법입니다. 근데 정치자금을 따르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후원회라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모든 정치인이 후원회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도의원은 안 되게 돼 있죠. 못하게 돼 있죠. 그걸 왜 못하게 하는지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취지로 따지면 당연히 하게 해줘야죠. 선출직 공직자는 후원회를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못 열게 막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관점에서 보면 제가 자꾸 국회의원들만 나쁜 놈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커오는 걸 제재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죠. 실탄을 안 주겠다는 거니까.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후원회를 둘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10만원, 20만원 내고 싶던가요? 별로 안 내고 싶죠. 정치 뭐 예뻐 보이지도 않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거 진짜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별로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정치 후원금 내는 숫자 엄청나게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불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설명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견줘보더라도 정치 후원금 내는 인구수 비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후원금이라는 게 모금 행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후원의 밤이라 그래가지고요. 모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열어서 연설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들어갈 때 봉투를 이렇게 내게. 지금 출판기념회랑 거의 흡사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걸 지금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모금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많이 모읍니다만 실제로 많이 못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피해 나가는 방법이 출판기념회예요. 후원회는 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얼마 받았고 누구한테 받았고 다 신고하게 됐는데 출판기념회는 그걸 안 해도 되니까 얼마 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자기가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출판기념회라는 게 만연화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자금이라는 게 묶이기 시작하면 돈 가진 사람 또는 돈을 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 정치하게 되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할 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목소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풋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갖는 강점은 인풋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그것이 정치 과정으로 인풋이 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게 돈이라는 문제가 딱 들어가면 이 돈이 게이트키핑을 합니다. 그래서 돈 오는 사람들을 막아버리죠. 미국 중간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중간선거 때 미국에 풀린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선거 자금으로 쓴 돈이 얼마냐면 4조입니다. 4조. 우리 돈으로 4조가 미국 선거 자금으로 풀려서 엄청난 돈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가 건권 정치로 가고 있다라는 경고를
굉장히 학계에서 많이 내고 있는데 왜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냐. 미국 대법원이 후원금 내는 거 한도를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미국도 원래는. 이 한도를 정해놓는 게 위헌이다 그래서 열어버렸어요. 내가 누구한테 후원금을 주는데 왜 한도를 못 박냐.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위헌 판정을 내려가지고요. 얼마든지 낼 수 있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돈이 올라갑니다. 돈이 많이 들게 되면 선거할 때 돈이 많이 들게 되면 돈을 가진 사람이거나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끌어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후원인데 유명무실화되어 있기도 하고 극소수 사람들에게만 극소수 정치인들에게만 그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 누가 봐도 불공정한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대로 가는 이게 또 기형적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지는 힘이 점점점 비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 자금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전성시대가 지금 열려 있는 건데 뭐 국회의원 전성시대든 뭐 누구 전성시대 간에 유권자에게 그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보다 정치가 더 나아져서 보통의 유권자들, 보통의 사람들이 정치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면 삶의 질이 나아졌다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죠. 명분이 있을 겁니다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가 국회의원의 수준에서 보면 점점점 유권자랑 멀어지고 있는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끊임없이 정치인들을 욕하죠.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 정치인들은 뭐 이제 술집에서 술 마실 때나 이렇게 씹는 대상으로 가는 거지. 맨정신으로 정치인들 만나서 유권자라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챙길 거 챙기고 따질 거 따지고 하는 이런 게 정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치는 정치인들만이 하는 거고 그 정치인들만이 모여있는 게 정치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느냐를 잘 설명해 주는 예인데 이게 이제 결국 저는 정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당이라고 하면은요. 국회의원 공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 공천 어떻게 하냐면요. 4년마다 이렇게 떴다방이 생깁니다. 정당별로 떴다방을 만들어요. 선거가 한 3, 4개월 정도 되면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외부에 뭐 학자니 뭐니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천심사위원 이게 옛날로 치면 아파트 이렇게 분양할 때 떴다방이랑 비슷한 거 만들어져가지고 다 이력서 이렇게 받습니다. 이력서 다 이제 응모할 사람들 신청하세요. 그럼 이력서 쭉 받아잖아요. 그럼 뭐 그 이력서로 신입생 뽑을 때랑 비슷한 겁니다. 보면 뭐부터 봐요? 이력 봐야죠. 이력. 이자가 뭐 괜찮은 이력인지 학력 무슨 경력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력서를 보고 뽑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냐를 따집니다. 인지도를 따지죠.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공천을 합니다. 근데 정당의 공천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학력이나 좋은 심성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정치인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특히 정당이라고 하면 자기 정당의 가치와 정강과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워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 없이 이 당 가나 저 당 가나 전혀 별 차별 없는 사람들이 공천 신청해서 이력서 보고 일단 오케이 이력은 됐어 스펙은 됐는데 이 중에서 유권자가 알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여론조사 해보고 그 중에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이러면 그 사람 공천하는. 그럼 이 사람이 유권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당의 공천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쳐다보고 정치를 하겠어요? 이 스펙 공천이 갖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천이 그렇게 돼 왔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가장 정상적인 걸로 가려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선거민주주의잖아요. 선거민주주의는 간단합니다. 시스템이 간단해요. 원리가 간단한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커오면 돼요. 이론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기초의원 선거에서 내가 여기로 보면 시의원인가요? 수원시가 되겠죠? 시의원 해서 내가 잘했단 말이에요.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야 그럼 너 좀 더 큰 데 가봐라. 그럼 도의회에 가는 거예요. 도의원 해보고. 도의원 하니까 잘하네. 더해. 더 큰 거 해봐. 그럼 국회의원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갖는 게 지방의 사무를 지방에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기능도 있지만 또 다르게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지역 유권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보면서 작은 지역구 다니니까 지역 사무를 하는 걸 지켜보면서 정치인을 유권자들이 직접 길러내겠다는 거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단위가 낮은 데서부터 사람들이 성장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초의원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붙는 사람 중에 잘하면 도의원으로 올리고 그 도의원한테 더 잘하면 국회의원으로 올리고 이 기능을 누가 해주느냐? 정당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정상적인 정당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미국 다 그렇게 합니다. 오바마도 주 하의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주 하의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주 상원 의원 나갔다가 떨어졌을걸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상원이 되긴 합니다만 이게 기초 단위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클린턴도 아칸소 주 검찰총장부터 거기는 이제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하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지사하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거든요. 그 정당은 그래도 그나마 그런 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당은 이 시스템, 올라가는 이 시스템, 계단이 우리 뭐 사다리에 비유하면 사다리가 이렇게 끊겼어요. 사다리가 없어졌습니다. 사다리를 치워버렸죠. 걷어차버렸죠. 도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되는 걸 못하게 막습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막죠.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정당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바닥에서부터 검증 안 되고 좋은 이력과 이름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준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유능한 정치인으로 길러졌느냐? 전혀 안 길러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스펙 좋은 사람과 명망성 있는 사람을 갖다 놔도 정치는 안 좋아지는 거라 그러면 그건 이미 검증이 끝난 얘기다. 이건 안 통한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멀쩡한 정당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검증된 사람이 올라와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초선거에서부터 그 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간 사람만큼 그 당을 잘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바닥에서부터 작은 지역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걸어갔으면 그 유권자를 잘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사무가 뭐고 도의회 사무가 뭐고 기초의회 사무가 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끌고 가게끔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초 수원시 의원부터 시작해서라도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개인적인 야심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꼭 선의만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출세욕이라는 걸 나쁘게 볼 건 아니거든요. 출세욕이라는 게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걸로 작용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출세욕을 갖고 있다? 야심이 있다는 게 나쁘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내가 해서 내가 국회의원까지 가보겠다라는 거를 그 꿈을 가진 기초의원이면 저는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그런 걸 떠나서 나는 그냥 지역 일에 완벽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걸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조직에서 왜 승진 안 되는 것만큼 제일 짜증나는 게 없잖아요. 내 때가 됐는데 승진 안 시켜준다 그러면 막 신경질 나듯이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길목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 국회의원들이 지키고 있다. 여기 제가 지금 도의회에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어디 강연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이 길목을 짓고 있어서 못하게 다 제어하고 있잖아요. 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정당으로 가는 길이야 합니다. 좋은 정당은 그 안에서 경쟁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요. 경쟁을 양성화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밑으로부터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밑으로부터의 도전이 열려 있어야 그 사람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또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전도 열어놔야죠. 그게 또 정치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정치라는 게 자기들끼리만 경쟁한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니죠. 정치라는 거는 바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또 정치가 갖는 특색이니까 옆으로부터의 경쟁도 열려 있어야 되고요. 밑으로부터의 경쟁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열어줄 때만이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들이 유능해집니다. 똑똑한 정치인이 만들어져요. 정치인이 유능하다는 얘기는 딴 거 없습니다. 말 잘하는 정치인 뭐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인이 유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유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권자의 삶을 열심히 살피고 있다는 게 유능하냐 무능하냐는 겁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할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귤나무든 사과나무는 아무리 그 나무에 귤이 많이 열리고 사과가 많이 열리고 멋있다고 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과나무는 사과가 맛있어야 되고 귤나무는 귤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풍성하고 좋은 거냐 마느냐 이건 별로 안 중요한 문제고, 그 사람이 정작 주인인 유권자나 주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느냐, 대변자와 대표자와 대리자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냐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유능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안 유능하면 떨어지니까. 경쟁에서 내가 지게 돼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고, 정치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인데 이게 무너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갑니다. 대통령과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를 바라볼 때도 얼마나 이게 잘못 이게 인식되고 있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과 도청은 행정부잖아요, 그죠? 여기 도의회는 입법부입니다. 두 개 입법부 행정부라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는 게 말이들 얘기를 됩니다만 우리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감시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제는 상권 분립입니다.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이라는 토대에서 만들어진 건물이 대통령제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제의 가장 전형적인 나라가 됩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대통령하고 입법부 간에 여소야대가 벌어졌다. 이럴 경우에 둘이 대립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던가요?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문 닫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는 제도는 서로 견제하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둘이 격렬하게 대립했을 때 조정해주는 시스템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 결정적인 단점이에요. 이 제도가 갖는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제는 상권 분리이기 때문에 헌정 질서가 중간중간에 툭툭 끊기는 경우들이 불가피하게 생겨요. 이건 이 제도가 갖는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대통령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공직자고 입법부 구성원인 의원들도 선출직 공직자예요. 이걸 학자들이 이중적 정통성이라고 그럽니다. 듀얼 레지티머시라고 그러거든요. 그 양자는 정통성을 놓고 경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럼 경합하다 보면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 갈등이 심해지면 이른바 교착 상태라는 게 벌어지거든요. 이 제도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행정부가 입법을 내면, 법안 내면 국회는 왜 빨리 안 다뤄주냐, 왜 발목 잡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입법부가 그냥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 방망이 두드리는, 옛날에는 거수기라 그랬잖아요. 그런 데가 아니고 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법부는 입법부들, 왜냐하면 자기들도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대통령과 행정부랑 판단이 다르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선순위는 이렇다. 그리고 이 법은 이러이러한 절차로 가자는 게 맞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판단이 입법권이고 그 입법권은 입법부에 속한단 말이죠. 우리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그런 권능을 행사하면 나쁜 놈이 돼 있죠, 지금은. 나쁘다 이거죠. 왜 발목 잡냐 이렇게 된다. 그건 행정부가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바라보는 제3자적 관점에서는 그게 옳은 관점은 아닙니다. 각자가 영역이 있는 거죠. 각자 영역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입법부가 입법권이라는 걸 포기하면 이미 입법부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법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법안 제출권이 있죠. 아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왕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을 펴는 사람 중에 논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법안 제출권이 있지 않느냐. 미국 대통령은 그게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왕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대목인 것 같고 한국 정치 제가 좀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기형적이고 왜곡돼 있고 생산력도 떨어지고 또 유권자와의 밀착도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굉장히 일종의 환자입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고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운동해서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고쳐집니다. 환자는 의사가 나서서 이 수술도 하고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정치를 치료하는 의사는 유권자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병을 못 고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열심히 쳐다보고 여러분이 봤을 때 잘한다, 열심히 한다, 제가 말한 기준으로 유능하다는 판단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면 됩니다. 표도 주고 힘도 주고 마음도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좋은 정치를 인으로 잘할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여러분들한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제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규정 중에 유권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유권자의 그 권력을 권위를 행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정치인들이 선출직 공직자들을 무지 피곤하게 만들어야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뛸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것이 이 학자들이 이해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시스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제 강의는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도의원 몇 분하고 대부분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라서 사무처에 계신 분들 위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제왕적 권력을 현재 행사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현장에서 보면 이제 특히 선거 때 되면 물반 고기반 형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역 행사에 막 나타나고 또 선거 이후에도 보면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치의 과잉이다 이런 생각도 좀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왜냐하면 굉장히 유권자들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행사 때 가면 내가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행사 인사만 하고 가는 굉장히 저 스스로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걸 또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거 유권자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 현상들인데 또 하나 심각한 거는 국회의원들의 가로채기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제도 지역에서 이렇게 무슨 회의를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유권자 접촉 우리가 더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고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은 그 자리에 와가지고 좋은 말만 하고 갑니다. 이게 다 가로채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명의 보좌진들을 데리고 보고받으면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말 한번 뚝뚝 던져가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무슨 문제 하나의 원인 진단이나 해결책 자체를 하면은 한 달 동안 발로 뛰면 준비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보좌할 때 그냥 30분 보고 한번 받으면 문제 해결 능력 더 뛰어나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도의원들 시험을 잘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갈아차고 있고 정당공천 문제 여러 가지 다 말씀하셨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극복하지 않으면 저는 뭐 큰 중앙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정치도 희망이 없다고 보고요. 특히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지방분권, 지방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인사권 독립이 안 돼 있죠. 의원 보좌관 없죠. 후원이 구성 안 돼 있죠. 하다 지칩니다.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저도 할 얘기가 많아져서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큼은 좀 제가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사권 독립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의원 보좌관 안 해주고 있잖아요. 안 해주는 다이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의원 후원회 정도는 정말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 의원 후원을 열어주면 저희들이 사실 보좌관 주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뭐 보좌관 저희가 채용할 수도 있고 의정보고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설문조사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는데 의원 후원회 정도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국회의원 아니면 정치권 여론을 좀 형성하면서 좀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의장님은 이제 헌법소원도 좀 해보자 이렇게 저랑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그거에 대한 좀 좋은 해법을 하나 좀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야죠. 저는 열어야 된다고 보는, 전 단호하게 열어야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보좌직원 주는 거와 후원회 열어주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저는 후원회를 열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좌직원을 주면은요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의원들이 게을러집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입법 효율성 문제 해결 능력은요 현장을 다니시는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좌진들을 몇 명씩 거느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전문가주의에 빠질 우려들이 있거든요. 현장과 괴리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직원을 잘 주는 나라가 있고 유럽 같은 복지국가 가면 그냥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거는 돈이 아까워서 보좌직을 안 주는 게 아니고 결국 정치인들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맞지 않느냐. 유권자들 속에서 들어보면 거기서 답이 나오거든요. 그게 입국 기술적으로 조문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뭐 엄청나게 전문성을 요구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한 사회가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느 쪽으로 가주는 게 좋겠다는 걸 정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을 열심히 접촉하게끔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갖는 국회의원이 못 갖는 여러분들이 갖는 강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점을 잘 살려나가야 되죠. 대신에 이게 뭐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요. 속된 말로. 집 팔고 땅 팔아서 정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치가 공익적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게끔 열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정치 자금이라는 게 유권자와 소통하는 채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오바마라는 사람 여러분 그 좋은 굉장히 바라보는데 오바마라는 사람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돈 선거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랑 돈 선거 개념이 다르지만 오바마 미국 역대 어떤 후보들보다 돈을 많이 모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아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미국은 그걸 제재를 안 합니다. 어디서 썼는지만 공개를 해주면 되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왜 오바마는 욕을 안 먹고 칭찬을 받았냐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고액 소수가 아니고 소액 다수한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정치인한테 헌금을 좀 내면 책임감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이랑 같이 정치를 할 만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자금이라는 걸 더 열어야 되고요. 더 열어야 됩니다. 더 열어야 되고 전 지구당도 복원해야 되고 지구당 혼회도 만들어줘야 돼요. 지구당 혼회가 있으면 훨씬 잘 돌아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회 선출직 공직자들한테 헌금 열어줘야죠. 대신에 어디다 썼느냐 이걸 아주 엄격하게 따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현재 대한민국에 그게 안 되는 뭐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제압하는 방식은요 결국 여론으로 버텨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우리 먹을 거 주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보좌관 주라 왜 니들만 갔냐 이렇게 접근하면 예산 문제 딱 걸려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정치라는 게 서비스잖아요. 일종의 감정노동이고 서비스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유권자 단위에서 이 문제 제기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의원들이 얘기하면 무슨 이해관계 다툼인 것처럼 보이니까 유권자들 학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도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이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이슈화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 또 그게 또 절박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잘못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를 푸는 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 이해관계 때문에 뭐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는 정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리철 소장님 만나 반갑습니다. 꼭 뵙고 싶었는데 저희에 오셔서 방문해 감사드리고요. 썰전 잘 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셔서 자주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구에 최초로 우리 경기도에 연정에 기초한 사회통합부지사가 많은 관심 속에 선출이 됐죠.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사회통합부지사로 선정되신 이기우 선정된 내정직께서 오셨는데 소장님의 연정을 보는 시각하고 또 영정의 성공 조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부분하고요.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만 우리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또 우리 보좌관제 도입 정말 요원한 건지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는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제 도입 참 우선 뭐 국회의원들이 싫어하고 국회의원들이 또 예산 문제 꺼내서 또 반대할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 뭐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될 거라고 봅니다. 좀 시간이 걸릴 뿐이고 또 도의원 출신들 광역의원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되면 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그 유권자는 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돈 더 줄 수 있다. 근데 그 제가 할 거냐? 이 질문을 던질 거거든요. 너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안 했지 않냐라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치불신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정치불신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잘하면 상당수가 잘 해결이 됩니다. 정치불신의 상당수가 국회의원들이 져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정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정에 호응한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걸 만약에 연정을 안 받겠다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잃는 게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연정이라는 게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제도에서 보면 이 광역 그 단위에서 연정이라는 게 불가능하죠. 연정이 아니죠, 사실은. 사실은 그러니까 광역 단위에도요, 장관제를 도입해 줘야 됩니다. 장관. 행정부는 장관들이 있잖아요. 국무위원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국무가 아니고 도위, 도무위원들이라는 걸 둬서 그러니까 각 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도 뭐 내무장관이든 뭐 이렇게 장관직이라는 걸 둘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그게 지방자치인 거고 그렇게 해주면 연정이라는 게 가능하죠. 자리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런 유인력이 굉장히 취약한 제도적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지사라는 인사권을 그래도 그나마 좀 양보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서 연정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좋은 거고요. 연정이라는 게 갖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 특히 강점을 갖느냐면 한 당의 주장만 가지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못 만들 때 그렇습니다. 지금 독일이 메르켈이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대연중으로 갔잖아요. 3인당이랑 손잡아 버렸잖아요. 굉장히 오래 끌어가지고 다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메르켈이 봤을 때는 우리가 단독 집권했을 때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못 찾는다.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리당량 정파적 관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걸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연정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지금 저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식의 해법을 찾아야 될 영역들이 제법 많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좋은 시도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남경필 지사도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단기적 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가볼 거냐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제도적 정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연정에 뭐 전례가 별로 없어서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딱 두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정은 개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대당으로 하는 겁니다. 연정의 기본 컨셉은 당대당입니다. 이건 개인 간의 거래가 연정이 아닙니다. 연정은 당대당, 철저하게 당대당이 하는 게 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소외되고 연정이 유지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당이 주체고 중심이다라는 것을 가져야 되고요. 대신에 이 당은 어느 당이냐, 무슨 당이냐, 우리가 말하는 시도당, 국회의원들이 맡고 있는 시도당 아닙니다. 이 연정의 파트너는 아니 광역 의무를 보는데 연정의 파트너는 당연히 광역의원을 중심으로 한 당이어야 되는 거죠. 당은 당이 돼 광역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 그게 우리가 말하게 생긴 엄밀한 의미의 시도당이죠.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맡고 있어서 이상하게 비춰지긴 합니다만 그 단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하나 축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연정이라는 건 당대당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당대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의 주체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광역의원들이 주체가 되는 시도당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는 연정을 하면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당대당이 하는 게 연정이긴 합니다만 입법부와 행정부는 권한이 엄격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역할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제일 제가 보기 싫어하는 게 그런 건데요. 어느 정도는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만 여당이라고 해서 행정부 견제 안 하는 거 이거 웃기는 거거든요. 입법부는 입법부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여당으로서의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입법부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면 입법부 구성원답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만약에 지금 야당이죠. 야당이니까 다수당이긴 합니다만 야당인데 연정하면 사실상 반은 여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감시, 견제와 균형 이걸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입법부로서는 충분히 견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당대당 개념이 아니고 제도 간의 경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입법부가 미국의 예를 보자면 입법부가 힘이 강해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착안해야 될 거는 의장의 리더십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클린턴하고 맞짱 떴던 깅리치라고 아주 유명한 하원 의장이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이. 깅리치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깅리치의 별명이 뭐냐면요. 프라임 미니스터였어요. 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제 수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수상에 버금갈 정도의 권한을 하원 의장이 행사를 했거든요. 그거는 조직과 조직 간에 싸울 때는 리더십 간의 경쟁이거든요. 그럼 리더를 분명하게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리더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리더를 살려야 그 조직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는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거기는 도지사라는 리더가 있으면 여기는 의장이라는 리더가 있다. 이게 파트너십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연정으로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의장보다는 여기 만약에 당대표가 있다. 원내대표 기능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양반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이제 연정의 기능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부분이 있는 거라서 조금 이제 나누어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연정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연정의 성패는 우리 직접 당사자가 와가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연정으로 들어가는 이 도지사, 부지사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저는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근데 연정이 되게 끝날 때는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부득불 끝나야 됩니다. 왜? 선거 때는 어차피 따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연한 현실을 인정한다면 결국 그 부지사가 잘해야 되는데 부지사가 개인적으로 잘하느냐 이것보다 여러분이 당이라는 이름으로 부지사를 얼마나 백업을 해주느냐 또는 더 건방지게 얘기하면 잘 활용하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해 주느냐 좋게 말하면 백업 부지사 관점에서 백업이고 여러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부지사를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전 달릴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실험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정당 간의 경쟁이 굉장히 효율적인 상승 효과를 낳는다고 봅니다만 모든 게 경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경쟁이 갖는 역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제가 너무 이렇게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정치는 유권자 보고 하는 겁니다. 유권자한테 도움되면 감당해야지 어떻겠습니까? 싸우는 것보다야 같이 풀어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거는 유권자들이 아마 평가해 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같이 공동 책임을 지면 나중에 따지지를 못하지 않을 거냐.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또 질문이 있습니까? 예산정책팀장 최승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기도 의회에만 9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원님들 모시면서 보좌를 해드리면서 느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지켜보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제 그 강사님도 이제 중앙정치 차원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좀 연적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지방자치를 하려면 교육하고 경찰 부분이 지금 현행 그 일반행정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통합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강사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제가 또 하나 그 4년 전에 미국 그 뉴욕주 의회를 갔을 때 23선 의원이 거기 현재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씩 선거하니까 46년 하신 거죠. 그분 들어오셨을 때 전 의원이 기립하는 거 보고 왜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는 12선 의원이 못 나올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선 의원이 나와야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제 선거답지 않은 지역에서 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돼서 뭐 다선이라 그런 건 별로 안 쳐주죠. 그게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거라는 걸 선거답게 치러서 당선되는 다선 의원이라고 그러면 아마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워낙 경쟁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 덜 왜곡돼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교육과 경찰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육은 지금 이제 교육감을 직선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2016년과 2017년을 겨냥한 이 판짜기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싸움을 벌이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뭐 그건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교육감의 권한도 더 커져야죠. 커져야 됩니다. 경찰 자치경찰로 가야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선거라는 제도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미국은 검찰총장도 직선하잖아요. 경찰도 이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갖는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하게 막 이렇게 자꾸 나누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표를 의식하게 되면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이 이제 의미가 자꾸 더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단을 좀 가려야 되는데 저는 뭐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지방 단위로 가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직선제 이런 거 하는데 과연 미국의 검찰이 대국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보다 나으냐, 유럽보다 나으냐, 우리나라랑 비교하기가 그렇다면 이런 거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 설계를 좀 잘해야 된다. 디자인을 잘해서 도입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늘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너무 이제 권한이 많이 안 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숙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선 땅덩어리 관점을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땅덩어리가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작잖아요. 이게 지금 원래 작은 데다가 이렇게 반동가리로 딱 반만 이게 있다 보니까 규모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 고령화거든요. 이거는 뭐 여야나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렇듯이 저는 인구 문제, 지역 크기 문제 이런 것도 좀 따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좀 고민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거기까지만 생각이 있고 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건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예,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내주신 강의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